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 공정위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카르텔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1990년대부터 폭스바겐, 다임러, BMW, 아우디, 포르쉐 등 세계적인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카르텔을 구축해서 엔진부터 배출가스 시스템까지 수시로 만나 담합해왔다는 혐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한 탱크 규격과 화합물의 비율을 서로 담합해 제조 원가가 더 커지지 않도록 탱크 크기를 몰래 합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더 큰 탱크를 설치하는 노력을 어떤 업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실제 이렇게 담합된 탱크의 규격은 질소 산화물을 정화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2년 전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시작된 이 디젤 게이트는 이제 모든 독일차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기업 이미지, 세계 최고 자동차를 만든다 평가받던 독일 기업들이 알고 보니 20년간 소비자를 집단으로 기만해왔던 겁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며 우리 공정위를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독일의 공정위보다 우리 공정위가 더 엄격했겠는가? 우리 공정위를 빠져나간 사건들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김상조 위원장의 건투를 빕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제 수요일이 됐어요. 예. 네. 수요일입니다. 네. 중간까지 왔어요. 자, 달려봅시다. 네. 국정농단 재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삼성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현직 검사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문건들은 2014년 7월부터 9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로 작성한 것이다 라고 증언했는데요. 이영상 현 대검 범죄정보 1 담당관입니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가운데 16가지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성자가 나타났다. 네. 그렇죠. 지시자도 나타났습니다. 네, 지시자. 우병우 당시 민정 비서관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메모죠, 메모. 메모를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그 메모, 보고서의 방향, 기조 또는 완성은 다 우병우 비서관이 결정하고 쓰긴 했다. 네, 중간 보고 피드백 모두 우병우 비서관이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병우 비서관은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예. 이게 신뢰도를 떨어뜨린 거죠, 증언에. 본인의 진술에 재판에 영향을 일부 미치겠죠. 예. 우병우 전 수석이 거의 모든 걸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예. 하지만 작성자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시킨 사람을 정확하게 찍어서 추가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겨우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네, 2014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게다가 또 현직 검사고 하다 보니까 진술의 신빙성 굉장히 높게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겠는가.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몇 번 저희가 얘기했지만 삼성의 승계 문제 국면을 정부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정부가 사기업의 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웃겨요. 삼성한테 정부가 삥을 뜯나요? 아, 이건 또 전문 용어를 제가 사용했고. 네. 죄송합니다. 그거보다 더 적합한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기회로 활용한다는 게 발상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삼성 과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가 가능하다. 네, 윈윈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기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내 말은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있죠. 정부니까. 그러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엇을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정부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영향을 행사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지금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법정에 간 게 국민영업인 거죠. 예, 국민들 돈으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삼성이 원하는 걸 갖도록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그럼 뭘 받았나? 지금 최순실이 받아낸 현금과 말 지원 등등이 아니냐? 뭐 이렇게 법정에 가 있는 상태인데 그 첫 출발이 되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 네, 설사 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정비서관실 업무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한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걸 민정비서관실에서 왜 했느냐. 민정비서관실에서 최순실 관련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건 어제 민정비서관실에서 체육 관련 지시가 내려왔다는 김종 전 차관의 진술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박헌영 K스포츠재단 K스포츠재단의 과장입니다. 예, 박헌영 과장도 그런 말을 했죠. 민정 쪽에서 K스포츠재단의 인사 그를 검토를 했다. 예, 누가 실제로 관련된 보고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민정이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최순실 씨하고 직간접으로 연결된 사안들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그래서 하여튼 쓴 사람이 나타났고요. 발견된 문서 중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면요. 어제는 또 특검에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식 사장의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특검은 공소유지에 도움되는 부분만 발췌했다면서 2014년부터 2016년 장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 80여 건을 추가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엇 관련돼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요. 뿐만 아니라 김영태 SK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의원을 콕 찍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두원이가 삼성 합병에 대해 까맣게 얘기하며 정기국회 때 반드시 증인 채택 운운합니다. 시간 될 때 손길 한번 내밀어야 된다. 이런 문자도 보내고요. 손길 내밀어야 한다. 네, 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가 장충기 전 사장한테 이런 내용도 이야기하는데요. 김비식 의원한테 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꾸 엘리엇 이야기를 하면 우려가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삼성의 사장과 그리고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네, 핵심 간부죠. 기조실장이면요.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삼성 합병과 관련된 것이고 그 그러니까 외국의 사기업이죠. 네. 외국 사기업의 현황을 국정원이라고 저절로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도 관계자를 만나 더 알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안 게 아니고 알아본 거예요. 예. 삼성 합병에 관련된 정보를 국정원이 알아봐서 넘겨준 건데 이게 국정원이 이미 취득해 있던 정보를 사기업이 넘겼으면 국정원법 위반이고요. 네. 예. 국정원은 사기업 잘 내라고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닙니다. 사기업의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사기업이 부탁을 받고 그 정보를 취득해서 알려준 거면 이거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 직속기관을 삼성이 쓴 거죠. 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인 거죠. 예. 어느 쪽이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문자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네, 삼성의 힘을 속칭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상황들이어서 특검이 어제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만 움직인 게 아니라 국정원도 움직인 것 같고 국정원이 이렇게 한 게 단순히 국정원의 자체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청와대가 협조해 주라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든 이건 문제가 아주 큽니다. 국가정보원을 사기업이 이렇게 이용했다는 게. 이거를 개인의 일탈 정도로 몰고 가겠죠. 뭐 아는 사이라서 그랬다는 말도 안 네, 실제로 어제 그렇게 삼성 쪽 변호인들은 변론했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주고받은 사이다 정보를. 예.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문자가 나와버렸으니까. 네, 중학교 선배로 친한 사이다. 친해도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럼요. 친하면 더더욱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친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는 없었겠지만 여하간 이게 이제 더 들어가서 결국 국정원이 자체적 판단인지 국정원이 그런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삼성이 로비를 한 건지 따져봐야죠. 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 다음 뉴스는요? 네, 8월 1일부터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관련된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8월 말, 10월 말 각각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지 주목됩니다. 우선 양쪽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측에서는 이제, 지면으로만 보도되는 것하고 다르게 영상으로 나올 경우에, 그 이미지가 남으니까. 그런데 이제 생중계 반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한 반대의 변이 재밌네요. 예. 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생중계가 허용된 배경이 의심스럽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생중계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용된 배경은 전국의 판사들입니다. 네, 그렇죠. 전국의 판사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네, 지난달 설문조사했는데요. 전국 네. 판사의 68% 가까이가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탄핵 심판도 생중계 됐었잖아요. 네, 헌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선고 과정을 생중계했고 그건 뭐 역사적인 장면이니까요. 그게 이제 재판관 몇 명만 알고 끝날 일이 아닌 것이 그걸 이뤄내는 것 자체가 그 겨울에 예, 국민의 뜻들이 예, 반영된 것이죠. 뭐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나가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 몇 명만 공유하고 말 일이 아닌 거죠.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그게 뭐라고 생중계를 안 합니까? 그리고 탄핵을 부른 당사자의 공판 역시 굉장한 역사적 기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권 얘기하는데 지금 피고인들을 비추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판사들만 비추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용들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죠. 판사의 얼굴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네, 또 어제 법원에서 밝히기도요. 미국 대다수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데서도요. 방송 중계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판 과정도 사실은 중계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고 마지막 선고만 한다는 거잖아요. 선고 이유가 나오겠죠. 지난 탄핵 심판 선고일 때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장면이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이번에는 피고 측을 아예 비추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정면만 비추겠죠. 예. 이걸 왜 생중계 못하게 합니까? 마지막 선고 장면인데. 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재판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죠. 각각의 공판은 그 재판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아마 여론도 생중계 쪽에 더 지지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다음 수는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행정 데이터 관련된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JTBC 보도였는데요. 오늘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 일정 관련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보도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관한 행정 데이터에서만 유독 대통령 일정 관련 기록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마 세월호 당일 네, 일정 7시간 이야기 그것만 뺄 수는 없으니 다 빼버렸겠죠. 예,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어제 실제 넘겨진 게 절반 이상 아무 쓸모없는 뭐 식당 메뉴라든가 청소 물품 이런 것들입니다. 청소 도구들 그다음에 누가 식당 그 점심값을 지불했나 이런 기록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절반 넘게. 꼭 이게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안 된다고 막 난리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보니까 뺄 것만 빼고 나머지는 뭐가 뭔지 구분도 안 하고 다 그냥 쓸어 담아서 넘긴 거죠. 이게 대통령 기록관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속칭 숫자만 부풀린 겁니다. 개수만 아주 많게 해서 넘긴 거죠. 개수만 많은 것,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서 이제 많은 자료를 넘긴 것처럼도 했지만 실제 뭐가 뭔지 구분도 안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대부분. 식당 메뉴를 넘겨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결심해서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야.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메뉴가 뭐였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겠어요.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다 쓸어 담아서 처박아 버린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네. 이게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 식당
메뉴 넘기는 게 한교안 대행이 당장 해야 한다고 했는지 쓰레기통을 만든 거예요. 대통령 기록관. 하여튼 그런 기록들이 다 있고 정작 중요한 대통령 일정은 없었다. 대통령 일정은 원래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단위로 매일매일 공개하거든요. 네, 그 과거 정부에서도 다 넘겼습니다.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요, 9,700여 건 입건했고요. 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도 VIP 일정이라고 해서 통째로 넘겼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기록인데, 그거는 쏙 빠지고 식당 메뉴들이 넘어갔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정보예요. 이 데이터 관리하는 거를 보면.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관련해서 과거 녹취록 추가로 복원돼서 나갔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국정원이 과거에 삭제했던 것들이 100개 가까이 된다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왔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 발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곧 민주노총 집회가 있는데 주도자들을 잘 감시하라. 민주노총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교조 중에서 정교조가 가장 나쁘다. 교육청에 얘기해서 교사들이 징계되도록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국정원 TF가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추적해서 추가로 넘긴 문건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당시 댓글 사건 수사할 때는 이 문건이 안 넘어갔다가 네, 다 삭제했었으니까요. 복구한 겁니다. 추가해서 넘긴 건데 거기에 이제 제 눈길을 끄는 거는 뭐 어제 이미 민주노총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전교조 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여기 보면 민주노총 집회가 있는데 잘 감시하라 주도자들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민간인 사찰했다는 거고 명백히. 네, 사찰 지시로 보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티즈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민간인 사찰이 없다면서 자살한 거거든요. 본인은 다 대북 그 정보 네, 취합을, RCS 관련해서요. 대북 정보 취합을 위한 것이었고 국내 사찰은 절대 없었다가 자살의 이유였어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잘 감시하라. 예. 뭘로 감시했겠어요? 사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예. 그 국내 사찰이 없었다는 거는 국정원이 앞으로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사찰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발언 중에도 나오고 민간인 사찰을 민주노총 집회 주도자들도 감시했으니까 당연히 국회도 감시했겠죠. 국회의원도 사찰했겠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다 감시를 했겠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건 일부가 또 공개됐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내 캐비닛에서 이명박 정부 문건도 발견했습니다. 관련 내용은요.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된 것이고요. 또 STX 관련 문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재미있는 문건이네요. 원래 그 제2롯데월드가 당시에 국방부가 반대를 했었죠. 네, 국방부 장관이 대놓고 반대했었습니다. 당시에요. 왜냐하면 그때 서울공항 그 이착륙하는 항로상에 있어서 그 빌딩을 세우면 비행기가 공군이 출동할 때 위험하다. 네, 안전 문제가 있다는 너무 거죠. 너무 당연한 반대 이유인데 근데 당시 이 시절이면 자유한국당이네요. 자유한국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가 당연한 반대를 하는데 그냥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은 활주로를 틀어서.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사실 보수는 항상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내세우는데 보수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이 사건을 보십시오. 다 반대했어야 되는 건요. 그때 국방부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가 그 사기업 빌딩을 위해서 왜 공군이 활주로를 틀어야 되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지었어요. 그냥 짓고 아직도 안보를 보수라고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기에 보수단체들이 뛰어와서 집회를 했었어야죠. 다. 모두가 다. 어부연합이고 뭐고 간에. 안 했잖아요. 네. 보수단체가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관련해서 일부 단서가 되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시사인 보도인데요. 살인 사건 당시 박용철, 박영수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단독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람은 황선웅 씨인데요.
두 사람의 마지막 술자리를 함께 했다고 진술한 사람입니다. 본인 주장이에요. 본인. 예, 그렇죠. 황선홍 씨가 이 두 사람과 마지막 술자리를 했다고 본인이 가서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내가 먹었어요. 술을 같이 마지막으로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사건 당일 날요, 경찰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변사자들과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고, 한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경찰에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통신 기록 자료들을 보면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박용수 씨와는 서로 아주 많은 통화를 했고요. 또 사건 당일만 하더라도 8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데요, 일종의. 하지만 그 황선홍 씨한테 왜 거짓말했는지 물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면 먹다 돌아가셨죠. 2012년 10월 달에 38살 나이로 숨졌습니다. 이분은 짱구파라고 하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이었고 유경재단 어린이회관에서 근무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이 자살했다고 그 증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먼저 나와서 이 두 사람과 내가 술자리를 했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때 어디서 술을 마셨냐고 했냐면 스테파라고 하는 어떤 그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1차 술자리 집을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나는 그들과는 그렇게 통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거는 통화를 자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경찰이 초동 수사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게 초수사 말이 안 되는 것이요. 황선홍 씨가 스테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스테파 다음에 또 다른 노래방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술자리를 했다는 게. 네, 그렇죠. 1차, 2차 모두요. 네, 그 자리였으니까 스테파에서 마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스테파에 있었는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면 되잖아요. 통화 내역과. 근데 스테파가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는 재판을 받다가 이제 소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저랑 주진우 기자가 확인해 보니까 스테파가 없어요. 거기에. 네. 강남구청에서 상호불상이라고 나왔죠. 네, 스테파가 없는 전혀 것이라는 없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마지막 술자리를 스테파에서 같이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밝혀내는 거는 통화 기록이나 위치 추적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근데 이분에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돌아가셨어요. 라면 먹다가. 이분이 분명히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었을 텐데. 네. 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숨졌습니다. 곧장 수감됐고요. 예. 수감됐고 출소한 다음 날인가요? 라면 먹다가 돌아가셨죠. 그 외에도 이 진실을 알 것 같은 분들이 사망하거나 현명불명된 케이스는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오늘 경찰 진술로는 연락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연락을 자주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오촌살인 사건도 이거 다시 재수사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청취자 여러분을 동력으로 돌아갑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열려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내용과 뒷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도 공장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전 시간대 있었던 사고 여파 때문에. 자, 최고의 인기 코너. 아직도 제목이 방송 코너만 진행하고 나면 새로운 제목들이 문자로 오는데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건 노르가즘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송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혹시? 원래 인기가 높긴 했습니다만 대표님이 후에 좀 달라진 점이 없나요? 아, 예, 제가 뉴스공장 직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자, 일주일간의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 사건, 사고들을 노회찬의 시선으로 정리하는 시간인데, 자,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최근에, 일단 추경. 지금 벌써
우리나라 워낙 다이나믹해가지고 추경 가지고 한 하루 이틀 막 떠들더니 다 잊혔어요. 다 잊혀져가지고. 예. 다 잊혔는데 어쨌든 일주일 내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합의를 했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을 해가지고 정족수 부족한 사태 벌어져서 이제 뭐 민주당이 잘못했다, 안일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계획은 원래 그 야당들의 그 여야가 합의한 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당이 합의한 그 내용에 의하면은 저도 이제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통화로다가 서로 이제 그 당시 그 공유했던 게 뭔가 하면 새벽 1시에 예. 23일이죠. 그러니까 22일이 토요일인데 네네. 21일 금요일 날 이제 처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22일 토요일 날 새벽 1시에 예결특위를 열고 네. 새벽 2시에 예. 그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통과시키자 해가 합의를 했어요. 새벽에 전격 통과시키자. 예, 예. 이 합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네. 들고 나온 거지. 들고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 우리 왜 만약에 우리- 그렇게 됐으면은 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는 모양새 플러스 추경에 끝까지 반대한 모양새 이렇게 됐겠죠. 예,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참여하겠다. 참여해서 반대 네. 표결을 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새벽에 하기는 어렵고 자기들이 연락도 해야 되니까 네. 아침에 하자. 아침 네. 9시 반에 하게 하면은 자기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뭐 국회의장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연기된 겁니다. 원래 하려고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9시 반에 나타났어요. 예. 그래 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는 예. 아 자유한국당이 오면은 정족수는 정족수는 되는 거고 정족수만 되면은 그 사람들 다 반대 표결을 하더라도 예. 통과는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미뤄뒀던 그런 이제 외국 출장이나 이런 것들 예. 더 미루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간 알고 거죠. 나갔어요. 예. 사실 그러면서 다른 그 뭐 두 개 야당의 이 원내대표들도 그래서 불참을 했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45일간 끌어왔던 게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9시 반 좀 지나서 10시 가까이 되니까 들어왔어요. 예. 들어오더니 표결하려고 하니까 싹 다 나가버리는데 자기들이 나가버리면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 예. 의사 정족수 예. 더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또 그럼 집에 갔느냐? 집에 안 가고 또 근처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잠복하면서 예. 보고 상황.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나온 상태에서 아마 계속 진행됐으면 또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쌤통이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개기고 있었지. 쌤통이다. 저런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급한 일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가 빠질 것이다. 자리가 빠져 정족수가 안 되면은 그 책임은 또 여당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아무래도 지금 예. 추모 여당을 향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나름의 전략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 처음에 근데 예. 이런 건 전략이라고 안 합니다. 이런 용어는 이런 데 쓰는 용어는 잔머리라 그러죠. 예. 잔머리는 굴리는 거고 전략은 수립하는 거고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걸 전략이라 그러면은 전략에 대한 모욕이죠. 그건.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잔머리라고 하죠. 그걸 써서 나름 기술이 들어간 거죠. 나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통과시키면서도 그게 이제 통과시킨 공을 성공은 했지만은 전과가 네. 늘었죠. 전과가 이제 요주의 대상이 된 거죠. 약속을 해도 이제 끝까지 믿을 수는 없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죠. 45일간 티격태격 하다가 그 국회의장 앞에서 자 그럼 내일 아침에 합시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나머지 야당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직후에 달려온 거거든요. 우리 빼고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러면은 아마도 언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강행했으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들어와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한 다음에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싹 빠져버리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강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행하지 않았던 것은 일종의 측은지심. 쟤들 그래도 이제 달려서 하자고 하는데. 버릴 수는 인간 되겠다고 하는데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죠. 저는 그 측은지심은 그렇게 이런 경우에는 예. 이제 좀 제고해 봐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당한 거죠, 지금. 사실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래서 다시는 믿으면 안 되겠다고 말한 것도 이해가 가요.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일했다고, 예. 라고 하는 비판도 이해가 가고, 여간 전후 사정은 그렇다고 예. 합니다. 전후 사정은. 전략이 아니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큰 뉴스는 캐비넷에서, 나왔던 문서도 있지만, 두 개 다 여쭤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과거에 회의록이 제출됐는데 다 지우고. 예, 복원됐죠. 예, 지우고 제출됐던 게 이제 복원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굉장한 내용이 많습니다. 뭐 언론을 지업해라. 언론 지업해라고 국정원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총선 후보 등록 시작되면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라. 그리고 후보 검증, 그러니까 후보를 사실상 국정원이 세운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고, 당시면은, 한나라당이겠네요. 한나라당의 지자체 혹은 총선 후보를 사실상 국정원이 세운다라는 식으로 발언하거든요. 그리고 교통 정리도 해줘라. 교통 정리가 뭘 의미하는지.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법률적으로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보이지만은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유당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겁니다. 맞습니다. 예, 선거 내용 결과 다 조작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정권이 날아가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는데 4.19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일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고됐는지. 왜냐하면 이걸 해놓고 국정원이 이걸 실제로 했다면 내가 볼 때 한글로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을 한 국정원장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시했는데. 무공을 세운 장군이 왕에게 자기 무공을 감추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보고됐고 보고를 받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구체적 근거를 갖다가 이제 찾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대단한 부정이거든요. 국정원장이 특정 정당의 국정원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특정 정당 후보를 사실상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교통 정리도 해라.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 여당 후보가 상대하는 야당 후보가 좀 세면 그쪽에 맞타당을 한다든가 정리를 좀 해주라는 거죠. 여당끼리 후보가 좀 많으면 좀 낙점한 외의 사람들은 털어내게 해주고 이런. 국민이 뽑아야 되고 정당이 그 내부 후보자를 가려야 되는데 국정원이 나타나가지고 정리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레밍 의원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당정청이 아니라 당정청국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 국정원은 지금도 이게 정확하게 그 진상들이 다 안 밝혀지고 있긴 한데 그 당시 국정원은 자유한국당의 내부 기관인 거죠. 이렇게 되면. 한 몸이었어요. 한 몸. 예. 진정한 협치를 갖다가 한 거죠. 한 몸이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과 청와대가 전국을 주도하고 예. 밖으로는 이제 그 간판은 이제 정당 이름을 걸었지만 실제 일은 여기서 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여지는 문서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TF가 활동을 시작하면 더 많은 문서가 나오겠죠. 자,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캐비넷 문건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은 MB 시절에 제1롯데 인허가 문제 예. 관련 문서가 등장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이 문건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문건이 롯데월드 건물을 짓는데 왜 문건이 국가안보실에서 나왔느냐. 사실은 이 내용에 국방부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원래 국방부가 그 롯데타워를 갖다가 세우는 걸 반대해 왔는데 그렇죠. 그걸 MB 대통령이 그걸 누르고 예. 이제 2009년에 허가를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누르는 과정에서 국방부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기구인 국가안보실을 이용해서 국방부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조정 결과도 성남에 있는 서울
공항 서울공항. 활주로를 갖다가 3도 각도를 갖다가 틀어서. 3도 틀어가지고 왜냐하면 네. 원래대로 놔두면은 비행기가 유사시에 네. 그 롯데타워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이착륙을 못하니까 그렇죠. 발진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활주로를 갖다 트는 방향. 롯데월드로 옮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죠. 활주로를 또 틀어가지고 네. 이걸 어거지로다가 이제 건물 준공을 갖다 허가를 갖다 한 건데 그 과정에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을 통해 가지고 국방부를 누르고 조정했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생산은 MB 때 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캐비넷은 박근혜 캐비넷이거든요. 예. 박근혜 청와대 캐비넷이라는 거죠. MB 때 이걸 제가 보면 치우고 갔는데 다시 이걸 무슨 필요에 의해서인지 MB 청와대 그 박근혜의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다시 재출력해낸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아, 예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롯데 인허가 문제를 다시 재론할, 이미 허가가 됐고, 네. 이미 건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롯데를 상대로 해서 뭔가, 뭐랄까요. 딜을 하거나 혹은 뭐 할 때 이런 문서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추정을 하시는 거죠. 예. 예리한- 왜냐하면 롯데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면세점을 갖다가 처음에 줄 때 빼기도 그렇죠. 했고요. 예. 그 뺀 것도 하나의 이제 큰 사연이 있는 예.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집어넣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신동빈을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만났고요. 예. 또 대통령이 신동빈을 만난 날 최순실하고 통화를 300통 이상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몇 분 동안 30 몇 분 동안 10몇 통의 그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몇 분 동안 10몇 통 곱하기 해서 300통이 머릿속에 들어가셨군요. 아, 예, 뭐 그거 30 곱하기 10. 어쨌든 예. 예,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당시 신영자 롯데 부회장 예. 그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정은호 사건 때문에 네네. 점포 몇 개 이제 입점시키고 그걸로 인한 뇌물을 받는 것 때문에 그 뇌물이 또 롯데 비자금이 됐다는 이유로 자택 수색을 받았는데 그 수색에서 나온 메모에 예. 안종범도 나오고 무슨 경제부총리도 나오고 다 네네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덮었거든요. 예. 수사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롯데와 벌인 여러 일들, 예. 주고받은. 예, 주고받은 예. 그 많은 일들이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를 벌이더라도 직전까지 전 정권이 벌였던 일과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전 정권과의 거래 관계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아주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리한 시각을 다른 데서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뉴스공장이니까요. 매우 설득되는 이론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 전 정권이 롯데하고는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번에는 롯데하고 주고받기 위해서 우린 또 뭘 어떻게 주고받을까. 이러는 데서 참고 자료로 필요했다. 아하. 그거 보자마자 이 문서가 나왔다는 걸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문서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청와대 내에서도 어딘지가 좀 주목이 갔고 국가안보실이라면은 수긍은 되는데 왜 이미 건물이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허가가 난 건데 네. 물론 논란은 컸지만 허가가 난 건데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캐비넷에서 말기에도 나왔느냐 나왔느냐. 예, 지나고 나서 나왔느냐. 예. 그것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거의 9년 후에 나온 예, 거예요. 그런 여전히. 거죠. 9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이라는 게 뭐 거대하지 않는데 다시 가져온 거다. 탐정입니다. 탐정. 예, 이건 탐정적 사고를 하는 분들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탐사 정치라고 하죠. 탐사 정치. 매우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소수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살아가기 힘들죠. 아니 뭐 생존이야 뭐 다르게도 가능합니다. 자, 또 최근에 화제가 됐던 지면을 달궜던 것 중에 이원주 의원의 알바비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뚜기가 갑자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난 것도 있고요. 한 3개 중에. 예,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만난 거는 뭐 당대표 취임했기 때문에 네. 예우 차원에서 방문했다고도 볼 수 있고 다만 두 분이 이제 좀 각별한 심정일 거예요.
각별하십시오. 예, 한 분은 피의자고 한 분은 피고인이고 그래서 이제 뭐 피의자가 피고인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이런 걸 물었지 않았을까. 두 분이 사적으로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전에 대표를 했을 때가 예. 이 이명박 대통령 때였죠. 예, 예. 두 분 다 아마 가장 말기였고. 좋은 시기를 함께 같은 시점에서 보냈던. 그리고 두 분 모두 이제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나서 미국에 가서 골프 칠 때 형 동생 하는 사이로 만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현주 의원은 이 발언이 사실 그냥 발언을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자꾸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용은 나도 월급을 떼인 적이 있는데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근데 저는 이게 쥐가 있죠, 쥐. 쥐가 나도 고양이에게 먹힌 우리도 고양이에게 먹힌 적이 있지만 고양이가 살아야 쥐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다. 그건 뭐 쥐하고 고양이는 동물 공동체다. 동물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게 저는 이제 이 포유류 공동체였습니까? 예. 저는 이 발언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본인은 그냥 말이 좀 진위가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발언 들 때 섬뜩했던 건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유신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예요. 이 강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에게 양보한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건데 예. 약자한테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가 강자한테 양보하라.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노동상권 유보하자. 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크고 작게 우리에게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법칙처럼 이렇게 관철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폭력 정도는 눈을 감아야지. 우리 회사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폭력 그냥 묻어두고 가야지.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경찰서 들락거리냐. 너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야. 이게 조폭 문화가 딱 이런 거잖아요. 조직을 위해서 예. 너는 엎드려 당해. 이런 것들이 이게 나중에 가면 히틀러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감옥을 드나들었던 건데 이런 것이 마치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동체 쥐들이여 고양이 생각도 해주자.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그렇게 약자가 강자한테 양보하도록 하는 그런 발상들을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렇게 심어왔죠, 머릿속에. 그래야 그렇죠. 한다고. 예. 네.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우리에게 곳곳에서 논리로 이게 조직 문화의 논리, 집단의 논리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또 하나 새로 왔는데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중에 하나 갑자기 저희 PD가 피를 받았는지 문자를 썼는데 노란 도일이라고. 코난 도일에서 아마 뜨었나 봅니다. 그리고 오뚜기 얘기. 예, 오뚜기 얘기.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3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오뚜기가 얼마 전에 상속을 하면서 창업주가 이제 별세하고 그렇죠. 상속을 하면서 상속세 낸 게 1,500억이에요. 예. 근데 상속세가 세율이 50%거든요. 절반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0억 재산을 갖다가 상속시키면서 절반을 떼버리고. 그 절반을 갖다 세금으로 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거죠. 예. 근데 삼성그룹은 지금 재산이 100조예요. 예. 이재용 100조인데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상속세를 얼마 냈는가? 16억 원 냈어요. 16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32억 원 재산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를 낸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 원죄를 안고 사실은 지금, 그 발단으로 시작해서 지금 그 철장에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식한테 승계할 때 상속세 제대로 안 내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예, 첫 출발입니다. 아버지가 돈 세금 안 내고 아끼려고 몸으로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 관련해서 뭐 국가 경쟁력이니 뭐 거창한 얘기하고 막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저 출발이 돈 안 내려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 안 내려고 하다 보니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도 나오고. 국민연금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영권을 갖다가 제대로 제값을 내면서 예. 제값을 내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먹힌 거예요. 한 3천억, 4천억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네. K스포츠 미르재단에게 그렇죠. 100억, 140억 다 합해가지고 400억 미만의 돈을 쓰고서 남는 3천억 장사죠. 이상의 네. 그러니까 역시 삼성이죠.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하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이게 이제 거래라고 치면 지금 뭐 법원에 가 있으면 결론이 곧 나겠죠. 근데 거래였다고 치면 그렇게 기우는 거래를 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 지원받고 현금 뭐 100억대 나가고 다 합쳐서 몇백억 안 되는 이 정도를 받은 게 다였을까 과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더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이번에 그 우병우 문건에서도 이제 청와대 문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이 입원하자마자 경영권 승계를 갖다가 위한 예. 작업에 삼성도 들어갔지만 예. 삼성이 또 그렇게 움직일 줄 알고 그러니까요. 또 저 고객이 예. 이제 결국 찾아올 거다라고 예. 내다보고 그 같은 시기에 청와대는 청와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문건인 거죠. 예. 예. 삼성이 이 경영권 승계 국면에 왔는데 우리가 빼먹을 게 뭐가 있나 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쟤들이 오면은 뭘 도와줄지. 예. 그럼 뭘 도와줄지 알아봐라는 얘기는 뭔가 도와주는 대가로 우리가 뭘 얻을지도 당연히, 같이 예. 알아봐라. 하나는 최순실이 알아보고 하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알아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다였을까.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듭니다. 굉장히 많겠죠. 지금 어쩌면 드러난 것 중에서도 예. 발견된 빙산 중에서도 수면 위에 있는 것만 예. 그것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뭐 국정도 움직이고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고 지금 대기업 오너하고 직접 만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거래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난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화제가 된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로 당에서 징계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장재원 의원 스튜디오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양재원입니다.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뭐 진행이 됩니까? 아니 저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네. 징계를 한다 그랬다가 또 몇 분 후에 또 징계를 보류한다 그랬다가 또 없는 일로 한다 그랬다가 도대체 뭐 모르겠습니다. 자, 징계를 참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징계라는 게 뭐 하면은 받아야죠. 근데 다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투표를 한 거 가지고 징계 운운을 한다 그러는 게 참 너무 넌센스라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당에서는 당이 이렇게 행동하기로 했는데 혼자 빠졌다고 지금 배신이죠, 배신. 그러니까 당론을 거스렸다, 배신이다, 자기만 튀려고 했다, 뭐 이런 이유로 징계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신 투표한 걸 가지고 이것이 장제원의 소신 투표다. 네. 아니면 이것이 또 배신이다. 또는 뭐 당의 분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이 논의를 그러한 장제원의 행동에 대한 논의보다는 좀 발전시켜 가지고 국회를 어떻게 선진화시키고 당론, 강제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또 국회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서 좀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당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언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장제원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장제원이 진짜 소신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뭐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포커스가 맞추는 게 안타깝고 저는 사실 그 장면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갔는데 혼자 앉아 있고.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나간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찬반 토론하고 난 다음에는 표결로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는 관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왜 다당제를 갖다가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생각들을 국회에서 녹여내서 이것들을 찬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싸우지 말고 국회가 좀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다당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지상명령을 실컷 토론하고 다시 나가버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토론을 해도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또 싫어하고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것도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앉아 있었고 또 앉아있는 김에 그럼 재석 버튼 누르실 거죠? 아니 재석 버튼은 예. 사실은 그렇잖아요. 재석을 만드는 거는 여당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방기한 여당에도 제가 책임을 묻는 거고요. 소신 투표를 한 거는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찬성을 하셨죠. 찬성을. 네. 예. 찬성을 한 거는 이 추경안이 결국은 쟁점이 공무원 증원을 세금으로 해서 그것을 일자리다. 그게 생산적 일자리냐는 부분이잖아요. 예. 12,000명을 원안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런데 그것이 2,500명까지 양보를 받아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새벽 몇 시에 새벽에 뭐 이렇게 야 3당하고 뭐 저 민주당이 같이 통과시키기로 한 거를 9시 반으로 늦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요청해서 줘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협치를 하고 서로 양보를 받아낸 안을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는 정말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생각대로 소신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반대했는데 의원님은 찬성하셨어요. 그거는 자신의 소신이잖아요. 저는 찬성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추경안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입니다. 예. 야당은 또 거기에 반대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원한대로 직권상정단 아닙니까? 45일 동안 원내대표단, 예결위 간사단이 협의를 해가지고 12,000명의 증원을 2,500명, 2,500명도 경찰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저희가 여당 시절에도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안전 요원들은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최소의 불효불급한 공무원을 2,500명으로 규정을 했는데 양보를 받은 안을 찬성으로 반대라고는 소신껏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근데 이 정도면 됐다고 싶어서. 이 정도면 네. 공무원 그건 필요 없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양보를 받아야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한 거죠. 자유한국당 왜 계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강제적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예. 권고적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아니, 자율투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당에 있는 모든 공론의 사람들과 논의를 생각이 다른 자유한국당이 계속. 아니요, 있을 생각이 거거든요. 다른 건 아니죠. 예. 생각이 다른 건 아니고 그 부분만 다르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적 당론이라는 게 정말 당의 존폐 문제, 대한민국의 국방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당 단독으로 직권상정한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뜻에 따라서 자율투표할 수 있는 그래서 강제적 당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덕분에 김태현 의원은 그 덕분에 이제 그 전부터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결정 중 하나라고 저희 복당한 것을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김태현 의원이 당을 나가야 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연석회의에서도 티격태격 했다고 보도가 됐고 뭐 이렇게 싸우면 저는 참 좋습니다만은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장재현 의원이 복당 과정에서 그 복당하는 의원들을 받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이제 김태현 의원도 거기 속해 있었죠. 돌아오지 말라고 당신들 안 받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전략 미스다. 그랬더니 김태현 의원이 야 임마 너 때문에 당이 어떻게 된 줄 알아? 라고 하자 장 의원 당을 깬 건 당신이야. 김무성 대표 시절 내부 총질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김 대표 다 끌어내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 의원이 X새끼. 장 의원이 내가 X새끼면 넌 무슨 새끼냐. 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충 사실관계가 맞나요? 대화에? 아니 근데 내가 굳이 김태형 의원하고 좀 이렇게 실랑이를 한 거를 네. 여기서 또 김태형 의원으로 또 타켓을 해가지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김태형 의원 다만 이것이 보도됐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을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를 저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보도가 이미 됐어요.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서 X새끼는 뭐 제가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제가 그 재선 의원과 당 대표 간의 간담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힘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변론에 나서야 된다. 또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를 안 하는 것을 강제 구인해서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다. 이런 것들을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몰락한 거는 청문회에서 5명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본인 장재현 의원을 글쎄 뭐 타겟을 한 얘기죠. 글쎄요. 네. 뭐 그런데 그다음에는 의원들이
당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구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뉴스공장이죠. 자기 생각을 뉴스공장뿐만 아니고요. 예.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정말 이거는 당이 허락받고 앞으로 방송 나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개별 의원들이 어떤 방송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지를 당의 사전 허가를 받아라.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님이 야 그게 말이 되냐. 네. 개개인 헌법기관이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거를 당이 허락 맡아라는 고등학생들도 대표님이 아니고, 예.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보고 야 이렇게 당이 경직돼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뉴스공장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김호중 공장장께서도 아실 거예요. 제가 내 인생에 가장 잘못된 선택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20분 동안 풀로 들어보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내가 자유한국당 넘어간 게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넘어가기 전에 홍준표 당 대통령 후보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보수 가치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넘어왔는데 혁신위원장의 임명이나 혁신위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당이 정말로 과거 회기적으로 가고 있고 또 정말 너무 우측 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택이 잘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선과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논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오갔던 건 사실이고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김태현 의원은 이제 공이 친박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친박이 주류이고 친박의 뜻이 실제 당론화되거나 당을 움직이거나 할 만큼 힘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그건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교감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다만 친박 비박은 그런 프레임이 아니고 탄핵 비탄핵 이런 이제 이런 세력들로 재편되고 있지 않나. 탄핵 비탄핵이 친박 비박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친박 비박이라는 프레임보다는 탄핵 비탄핵 쪽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탄핵의 이제 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탄핵이 조작된 거고 정치적 보복이었고 일부 보수 진영, 이를테면 새누리당 내의 국회의원들이 이것들을 부안해동을 해서 당이 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루어지지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당내에도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루한 논쟁과 얘기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루한 논의가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친박 비박 혹은 탄핵 비탄핵 그 구도가 친박 쪽 그러니까 비탄핵 쪽이 한 6 정도로 많습니까 인원이 세력이?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더 많죠 어쨌든 6. 혁신 과정에서 더 혁신위원회에서 이 탄핵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규정할 것이냐. 만약에 지금 유석춘 위원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듯이 탄핵은 정치 보복이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한 논란이라고 하면 다시 탈당?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 바른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보수 대통합입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해야 되고 바른정당이 흡족하게 통합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바른정당으로 가고 탈당을 하고 이런 논란이 아니고 이 안에서 만약에 혁신위원회에서 이걸 규정하겠다고 드는 과정에서는 끝까지 탄핵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그 당시에 돌아가서 만약에 새누리당이라는 당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막았다면 이 촛불 광장 민심이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청와대를 100m 앞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또 국회를 전체를 탄압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았다라고 하면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과연 국민들의 민심이나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당을 가만 놔뒀겠느냐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노선 문제에 있어서 당이 계속적으로 지난 20년간 우리 보수 정당이 좌클릭해서 망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유석천 위원장과 그리고 그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큰 틀에서는 뭐 유신이 없을 수 없었다. 뭐 탄핵도 주인을 문 거다. 또는 결국은 박정희 박근혜를 다시 살리겠고 그것이 보수의 중심이고 이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기조다. 이렇게 혁신위원장, 혁신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면면을 보면 근대화 신민주론이나 친일사관이나 소위 이제 친일파라고 공격을 받기 좋은 보수의 정통성하고 상관이 없는 전혀 사실, 없죠. 예, 전혀 없죠.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독재 친일 이미지를 어떻게든 탈피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당에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네. 저희 보수 적통 정당의 역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산업화 보수와 민주화 보수가 손을 잡고 지금까지 대중 보수 정당으로 커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화 보수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또 민주화 보수는 김영삼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보수, 이런 것들이 손을 잡은 접점이 있는 겁니다. 타협점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공이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지도자라는 것을 민주화 보수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산업화 보수와 민주화 보수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민주화 보수 입장에서는 5.16은 쿠데타고 유신은 독재였다. 이런 것들을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화 보수와 산업화 보수가 손을 잡아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유석춘 위원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유신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다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민주화 보수와 산업화 보수가 손을 잡은 그 타협점을 깨는 거거든요. 다시 민주화 보수의 손을 끊고 산업화 보수로 역사를 회귀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탄핵 인식 문제예요. 일부 혁신위원 중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은 주인을 문 개 XX다. 예. 그럼 주인이 누구냐는 X. 거예요. 개 XX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새끼라고 탄핵을 찬성한 세력들은 그러면 주인을 물었다 그러는데 그럼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회 면면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이 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은 홍준표 대표께서 양쪽의 눈으로 우리의 노선을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진보 진영의 시각으로 중도 진영의 시각으로 보수 진영의 시각으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회부를 해서 혁신 방향을 정하겠다. 그 말씀을 어쨌든 하셨고 저희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나 또 우리가 탈당하기 전에 심야회동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 나가느냐 그것을 보고 또 다른 메시지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유신이 어쩔 수 없었다. 뭐 식민자 근대화론 이게 뭐 보수의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독재와 친일의 이미지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다시 보수의 적통으로 쓰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국면이 의원님한테는 기회죠.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장제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네. 만약에 네. 우리 공장장님 제가 제 개인의 미래나 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보수가 살아야 장제원 정치인이 있는 것인데 보수가 과거 획기적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제 정치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다라고 장제원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 이걸로 정말로 이게 논의되고 이것들로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되죠.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는 되는데. 보수의 정체성과 또 정치 개혁의 방향으로 공론화되고 승화돼야 되는데 정치 선진화 부분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장제원의 행동이 과연 장제원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차라리 제가 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주류 편입이 편해요. 네, 의원님의 입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입지가 만들어질 공간이 생겼어요. 그거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네. 얘기를 하자고요. 그 아직까지는 지금 찬스가 왔다. 어떠한 혁신위원회에서 정책적 혁신 또 조직적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안이 안 나온 상황이고 어쨌든 어저께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홍준표 대표와 유석준 혁신위원장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인식이 조금 틀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봐서.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공간이 생긴 걸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짧게 담배값 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세 정의의 차원에서 슈퍼리치 증세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담배값은 다만 그 다른 장에서는 178조에 달하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 그것을 어떻게 재원을 염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슈퍼리치 문제하고는 다른 쪽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담배값을 인하한다고 조세 정의를 위해서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 그러면은 서민들의 증세가 되고 있는 담배값 인하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왜 이걸 가지고 주장을 안 하는지 제가 김부겸 장관 청문회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담배값 이거 제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분명히 제가 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물었다. 왜 담배값 인하 안 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거냐라고 따져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부겸 장관은 정책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세 정의를 바라는 민주당이 오히려 나서서 담배값 인하를 얘기를 해야지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좀 입장이 좀 난감하죠. 난감한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조세 정의를 위해서 주장하는 아니요. 조세 정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세수가 부족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퍼리치 증세와 함께 담배값 인하는 슈퍼리치의 공간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원 염출 178조가 달하는 100대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실은 슈퍼리치 2, 3조, 3, 4조 가지고는 도저히 170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의 장대로 논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를 증세라는 프레임으로 178조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가면은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논의의 구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질문 요지는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하자고 하는 건 담배값 인상을 한 게 국민 건강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명분이. 그렇죠. 그런데 담배가 갑자기 건강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내리자고 하는 것은 그 현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엿 먹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 정책적으로 이제 해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솔직히 저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자 최저임금 10,000원 올린다. 그 영세기업도 힘들다. 정부가 대주면 되는 거 아니냐. 돈은 증세. 이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담배값 이야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세수에 관한 얘기 다 본격적으로 하고요. 저는 뜬금없이 담배값 인하를 들고 나왔는데 이거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예.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자유한국당에서 말할 입장이 아니죠. 입장이 아닌데 민주당이 이걸 거론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또 그 세수를 감안해서 작전을 짰을 테니까 못 내리겠죠 이제는 또. 그거 한번 이제 제가 저 안행이니까 행안위에서 한번 김부겸 장관한테 따져보겠습니다. 그걸 공격하려고 또 내린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세수 부족을 맛보라 이것들아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하고요.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정 패널 최초로 이틀 연속을 출연했던 기록을 세웠고 이미 이 시간대에 진행자 4명을 갈아치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살아남은 제가 진행하는 동안 반드시 관두게 만들겠다고 제가 시간부터 얘기했었는데 자 오늘 무슨 아이템을 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아이템 전에 요즘에 또 전화 올까 봐.
왠지 한 번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오라고 그럴까 봐. 갑자기 오라고 그럴까 봐 네. 긴장돼서 6시 깨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 신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패널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오늘은 어떤 문제입니까? 어쩜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예. 검찰 수사를 과연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우려가 많죠. 우려가 많기도 하고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잖아요. 애매모호한 태도도 취했고요. 어제 취임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 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관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지고 있냐면 취지는 그런 겁니다. 경찰만 한번 보고 이게 그냥 재판에 넘겨버릴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한 번 더 보고 나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넘기겠다는 취지인데. 그것도 근데 저는 나중에 만들어진 취지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취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50년대, 60년대에 우리가 일제시대의 잔재로 경찰 국가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경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검찰 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꾼 건데 지금은 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일제시대에 소위 이제 검사는 일본인들이 하고 경찰을 소위 이제 조선인들을 써서 조선인들에게는 기소권을 줄 수 없고 직접 또 수사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할 때 불령선인들하고 우리 일본의 검사가 같이 직접 대화할 수 없으니까 일단 경찰 리들이 조사를 해오면 내가 서류만 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게 옛날 취지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던 거지. 이게 뭐 검사들이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이유들 나중에 발명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발명을 했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같은 경우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들이 또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이런 경찰에 비해서 검찰은 인권을 더 보호한다고 검찰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이제 수사를 받아보시면 이제 검찰 직접 수사밖에 안 받아보셨죠? 경찰에서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셨어요? 그럼 이제 얘기가 통하겠네 쉽게. 보통 이제 수사를 받으시면 당황하시는 게 경찰에서 수사 받고 할 얘기 다 했는데 검찰로 또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그거는 국민들이 이게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다는 생각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어떤 모순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신임 이게 뭐냐면 국민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검찰에 조금 연배가 있으신 좀 원칙주의자 이런 분들은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좀 젊은 검사들은 야 좀 안 했으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다 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일일 뿐이다. 그리고 국민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검사들도 해요. 검사들의 이제 명예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찰을 부리는 우리는 상급기관으로서의 권한으로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신임 검사 좀 젊은 층에서는 별로 바라질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명예를 있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 전체가 검사의 힘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위에 이제 고위직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위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인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검사 취임식 때도 문 대통령에게 한시도 정말 하늘이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길 떠나는 나그네한테는 하늘에게 맑기를 바라고 또 뭐 아낙네들 같은 경우 농부 같은 경우 비 오기를 바란다. 나도 힘들다. 농부는 이제 여기서 검사고. 아니지. 왜 또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아니 대통령이 원하는 바와 자기 주위에 있는 검사들이 원하는 바가 달라서 곤란하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책도 보신 적 있어요? 성경책 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가 잡혀가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 잔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기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의 심정은 사실은 십자가에 스스로 검찰을 못 박아야만 하는 본인을 못 박아야 되죠. 본인을 못 박아야 되는 예수의 심정이 아닐까. 굳이 너무 위대하게 비유를 했을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게 무슨 고귀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하는 거지. 아니 그렇더라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하는 게 아니고
당한다는 건 정당한 것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부당하게 요구를 당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자기들 힘으로 막아왔던 거죠. 그렇게 한시를 읊었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 없다. 어쨌든 해주길 바란다. 한시를 못 알아들었을 분명히 분명히 아니 대통령한테 그런 또 아니 대통령하고 한시를 다 잘합니까? 하여튼 아니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청문회 때도 그랬고 취임식 때도 그랬고 약간은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이해가 근데 가요.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보니까 검찰총장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것 같더라. 그 한쪽 귀로 들어온 걸 한시를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시를 한자를 읽었나요? 아니면은 그건 풀어서 한글로 풀어서 아니요 한시로 모르겠는데 그건 그러니까요. 한시를 풀어서는 보도가 됐는데 그냥 한시로 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좋은 말이겠구나. 그래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다. 하여튼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자마자 처음 일 시작한 게 대검 정보기획관실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처들을 해체하거나 또는 또 하나 해야 될 일 하나 중에 이제 소위 그 라인들 정리해야 되겠죠. 특정 라인들, 무병호 라인으로 대표되는 정리해야 될 텐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정보기획관이라는 게 워낙 특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사실 대검 중수부도 없애고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거의 안 남아 있거든요. 근데 대검 정보기획관이 거의 유일한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남아 있어도 되고요. 검경 수사권 분리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8 정도만 내주겠다는 거죠. 8 정도를 팔내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내줘봤었는데 일단 조그만 분야에서라도 시작을 할 텐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문무일 신임 총장께 직접 부탁하시죠. 제자는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죠. 지금 모든 종편에 다 나가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쁘셔서 종편 일주일 몇 회 출연 딱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게 아니라 너무 혼자서 다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내려놓는다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인류를 대속하려고 한 건데 이거는 자기들 그릇을 지키려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속을 하시란 거죠. 국민을 위해서 여태까지 지켰던 검찰의 그럼 검경 수사권 분리에 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못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한시를 몰라서. 나는 모른다. 나랑 뜻을 같이 하는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아니 그렇잖아요. 다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척할 수도 있군요. 어쨌든. 그러면 이걸 꼭 확인해 보세요. 청와대 연락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한시로 한 것이냐 아니면 한글로 풀어서 했는데 한글로 풀어서 읽었느냐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다고 굉장히 하셨는지.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러게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한시로 읊었으면 이제 못 알아들어서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못 근데 알아들어서. 수사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한 가지 되게 쉬운 방법은 있어요. 이제 형사사법 원칙상 검찰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미국 검찰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소를 안 해주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경찰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 얼마든지 가능. 그러니까요. 그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검찰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건 못 알아듣는다고 했다니까 대통령이 끝났어요 얘기. 근데 그 시의 마지막 문구가 뽕잎다는 안행내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청와대 문의하실 때 아니면 문무일 신임 검사총장에게 문의하실 때 이 안양내는 누군지 좀 물어봤어요. 농부하고 하늘은 이해하겠는데 뽕잎다는 안양내는 무엇인가? 뽕잎은 무엇인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또 신성한 얘기를 했는데 꼭 끝을 이런 식으로 흐리세요. 나 예수까지 오늘 등장을 시켰는데. 뽕잎다는 안양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해지잖아 갑자기. 전통적으로 에로의 소재로 과거에 90년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다 같이 사랑하자 이런 뜻이겠죠. 요 대목을 꼭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나와주세요. 뽕잎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다음 시간 다 흘렀어요. 너무 야한 거 아니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나가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 몇 명만 공유하고 말 일이 아닌 거죠.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그게 뭐라고 생중계를 안 합니까? 그리고 탄핵을 부른 당사자의 공판 역시 굉장한 역사적 기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권 얘기하는데
지금 피고인들을 비추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판사들만 비추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용들을 알려주겠다는 네, 취지죠. 판사의 얼굴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네, 또 어제 법원에서 밝히기도요. 미국 대다수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데서도요. 방송 중계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판 과정도 사실은 중계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고 마지막 선고만 한다는 거잖아요. 선고 이유가 나오겠죠. 지난 탄핵 심판 선고일 때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장면이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이번에는 피고 측을 아예 비추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정면만 비추겠죠. 예. 이걸 왜 생중계 못하게 합니까? 마지막 선고 장면인데. 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재판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각각의 공판은 그 재판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아마 여론도 생중계 쪽에 더 지지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다음 수는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행정 데이터 관련된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JTBC 보도였는데요. 오늘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 일정 관련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보도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관한 행정 데이터에서만 유독 대통령 일정 관련 기록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마 세월호 당일 네, 일정 7시간 이야기 그것만 뺄 수는 없으니 다 빼버렸겠죠. 예,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어제 실제 넘겨진 게 절반 이상 아무 쓸모없는 뭐 식당 메뉴라든가 청소 물품 이런 것들입니다. 청소 도구들 그다음에 누가 식당 그 값을 점심값을 지불했나 이런 기록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절반 넘게. 꼭 이게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안 된다고 막 난리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보니까 뺄 것만 빼고 나머지는 뭐가 뭔지 구분도 안 하고 다 그냥 쓸어 담아서 넘긴 거죠. 이게 대통령 기록관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속칭 숫자만 부풀린 겁니다. 개수만 아주 많게 해서 넘긴 거죠. 개수만 많은 것,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서 이제 많은 자료를 넘긴 것처럼도 했지만 실제 뭐가 뭔지 구분도 안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대부분. 식당 메뉴를 넘겨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결심해서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야.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메뉴가 뭐였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겠어요.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다 쓸어 담아서 처박아 버린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네. 이게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 식당 메뉴 넘기는 게 한교안 대행이 당장 해야 한다고 했는지 쓰레기통을 만든 거예요. 대통령 기록관. 하여튼 그런 기록들이 다 있고 정작 중요한 대통령 일정은 없었다. 예. 대통령 일정은 원래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단위로 매일매일 공개하거든요. 예. 네, 그 과거 정부에서도 다 넘겼습니다.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요. 9,700여 건 이관했고요. 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도 VIP 일정이라고 해서 통째로 넘겼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기록인데 그거는 쏙 빠지고 식당 메뉴들이 넘어갔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정보예요. 이 데이터 관리하는 거를 보면.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관련해서 과거 녹취록 추가로 복원돼서 나갔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국정원이 과거에 삭제했던 것들이 100개 가까이 된다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왔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 발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곧 민주노총 집회가 있는데 주도자들을 잘 감시하라. 민주노총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교조 중에서 정교조가 가장 나쁘다. 교육청이 얘기해서 교사들이 징계되도록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국정원 TF가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추적해서 추가로 넘긴 문건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당시 댓글 사건 수사할 때는 이 문건이 안 넘어갔다가 네, 다 삭제했었으니까요. 복구한 겁니다. 추가해서 넘긴 건데 거기에 이제 제 눈길을 끄는 거는 뭐 어제 이미 민주노총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전교조 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여기 보면 민주노총 집회가 있는데 잘 감시하라 주도자들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민간이 사찰을 했다는 거고 명백히. 네, 사찰 지시로 보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티즈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민간인 사찰이 없다면서 자살한 거거든요. 본인은 다 대북 그 정보 네, 취합을, RCS 관련해서요. 네, 대북 정보 취합을 위한 것이었고 국내 사찰은 절대 없었다가 자살의 이유였어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잘 감시하라. 예. 뭘로 감시했겠어요? 사찰의 여러 가지 박헌영 K스포츠 재단 K스포츠재단의 과장입니다. 예, 박헌영 과장도 그런 말을 했죠. 민정 쪽에서 K스포츠재단의 인사 그를 검토를 했다. 예, 누가 실제로 관련된 보고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민정이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최순실 씨하고 직간접으로 연결된 사안들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그래서 하여튼 쓴 사람이 나타났고요. 발견된 문서 중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면요. 어제는 또 특검에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측 사장의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특검은 공소유지에 도움되는 부분만 발췌했다면서 2014년부터 2016년 장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 80여 건을 추가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엇 관련돼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요. 뿐만 아니라 김영태 SK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의원을 콕 찍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두원이가 삼성 합병에 대해 까맣게 얘기하며 정기국회 때 반드시 증인 채택 운운합니다. 시간 될 때 손길 한번 내밀어야 된다. 이런 문자도 보내고요. 손길 내밀어야 한다. 네, 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가 장충기 전 사장한테 이런 내용도 이야기하는데요. 김비식 의원한테 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꾸 엘리엇 이야기를 하면 우려가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삼성의 사장과 네 그리고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네, 핵심 간부죠. 기조실장이면요.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삼성 합병과 관련된 것이고 그 그러니까 외국의 사기업이죠. 네. 외국 사기업의 현황을 국정원이라고 저절로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도 관계자를 만나 더 알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안 게 아니고 알아본 거예요. 네. 삼성 합병에 관련된 정보를 국정원이 알아봐서 넘겨준 건데 이게 국정원이 이미 취득해 있던 정보를 사기업이 넘겼으면 국정원법 위반이고요. 네. 네. 국정원은 사기업 잘 내라고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닙니다. 사기업의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사기업이 부탁을 받고 그 정보를 취득해서 알려준 거면 이거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 직속기관을 삼성이 쓴 거죠. 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인 거죠. 예. 어느 쪽이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그런 문자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네, 삼성의 힘을 속칭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상황들이어서 특검이 어제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만 움직인 게 아니라 국정원도 움직인 것 같고 국정원이 이렇게 한 게 단순히 국정원의 자체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청와대가 협조해 주라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든 이건 문제가 아주 큽니다. 국가정보원을 사기업이 이렇게 이용했다는 게. 이거를 개인의 일탈 정도로 몰고 가겠죠. 뭐 아는 사이라서 일단 말도 안 네, 나요. 실제로 어제 그렇게 삼성 쪽 변호인들은 변론했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주고받은 사이다 정보를. 예.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문자가 나가버렸으니까. 네, 중학교 선배로 친한 사이다. 친해도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럼요. 친하면 더더욱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친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는 없었겠지만 여하간 이게 이제 더 들어가서 결국 국정원이 자체적 판단인지 국정원이 그런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삼성이 로비를 한 건지 따져봐야죠. 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 다음 뉴스는요?
네, 8월 1일부터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관련된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8월 말, 10월 말 각각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지 주목됩니다. 우선 양쪽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측에서는 이제, 지면으로만 보도되는 것하고 다르게 영상으로 나올 경우에, 그 이미지가 남으니까. 그런데 이제 생중계 반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한 반대의 변이 재밌네요. 예. 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생중계가 허용된 배경이 의심스럽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생중계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용된 배경은 전국의 판사들입니다. 네, 그렇죠. 전국의 판사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네, 지난달 설문조사 했는데요. 전국 네. 판사의 68% 가까이가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탄핵 심판도 생중계 됐었잖아요. 네, 헌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선고 과정을 생중계했고, 그건 뭐 역사적인 장면이니까요. 그게 이제 재판관 몇 명만 알고 끝날 일이 아닌 것이, 그걸 이뤄내는 것 자체가 그 겨울에. 예, 국민의 뜻들이 예. 반영된 것이죠.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예. 그 국내 사찰이 없었다는 거는 국정원이 앞으로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사찰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발언 중에도 나오고, 민간인 사찰을, 민주노총 집회 주도자들도 감시했으니까, 당연히 국회도 감시했겠죠. 국회의원도 사찰했겠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다 감시를 했겠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문건 일부가 또 공개됐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내 캐비닛에서 이명박 정부 문건도 발견했습니다. 관련 내용은요, 제2롯데월드 인하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STX 관련 문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재미있는 문건이네요. 원래 그 제2롯데월드가 당시에 국방부가 반대를 했었죠. 네, 국방부 장관이 대놓고 반대했었습니다, 당시에요. 왜냐하면 그때 서울공항 그 이착륙하는 항로상에 있어서 그 빌딩을 세우면 비행기가 공군이 출동할 때 위험하다. 네, 안전 문제가 있다라는 너무 거죠. 너무 당연한 반대 이유인데, 근데 당시 이 시절이면 자유한국당이네요. 자유한국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가 당연한 반대를 하는데 그냥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은 활주로를 틀어서.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사실 보수는 항상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내세우는데, 보수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이 사건을 보십시오. 다 반대했어야 되는 건요. 그때 국방부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가 그 사기업 빌딩을 위해서 왜 공군이 활주로를 틀어야 되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 그냥 지었어요. 그냥 짓고 아직도 안보를 보수라고 말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기에 보수단체들이 뛰어와서 집회를 했었어야죠. 다. 모두가 다. 어부연합이고 뭐고 간에. 안 했잖아요. 네. 보수단체가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음 수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5천 살인 사건 관련해서 일부 단서가 되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시사인 보도인데요. 살인 사건 당시 박용철, 박영수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단독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람은 황선웅 씨인데요. 두 사람의 마지막 술자리를 함께했다고 진술한 사람입니다. 본인 주장이에요. 본인. 예, 그렇죠. 황선웅 씨가 이 두 사람과 마지막 술자리를 했다고 본인이 가서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내가 먹었어요. 술을 같이 마지막으로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사건 당일 날요, 경찰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변사자들과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고, 한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경찰에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통신 기록 자료들을 보면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박용수 씨와는 서로 아주 많은 통화를 했고요. 또 사건 당일만 하더라도 8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데요, 일종의. 하지만 그 황선홍 씨한테 왜 거짓말했는지 물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면 먹다 돌아가셨죠. 2012년 10월 달에 38살 나이로 숨졌습니다. 이분은 짱구파라고 하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이었고, 유경재단
어린이회관에서 근무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자살했다고 그 증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먼저 나와서 이 두 사람과 내가 술자리를 했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때 어디서 술을 마셨냐고 했냐면 스테파라고 하는 어떤 그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1차 술자리 집을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나는 그들과는 그렇게 통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거는 통화를 자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경찰이 초동 수사,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게 초수사 말이 안 되는 것이요. 황선홍 씨가 스테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스테파 다음에 또 다른 노래방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술자리를 했다는 게. 네, 그렇죠. 1차, 2차 모두요. 네, 그 자리였으니까 스테파에서 마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스테파에 있었는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면 되잖아요. 통화 내역과. 근데 스테파가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는 재판을 받다가 이제 소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저랑 주진우 기자가 확인해 보니까 스테파가 없어요. 거기에. 네. 강남구청에서 상호불상이라고 나왔죠. 네, 스테파가 없는 전혀 것이라는 없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마지막 술자리를 스테파에서 같이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밝혀내는 거는 통화 기록이나 위치 추적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근데 이분에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돌아가셨어요. 라면 먹다가. 이분이 분명히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었을 텐데. 네. 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숨졌습니다. 곧장 수감됐고요. 예. 수감됐고 출소한 다음 날인가요? 라면 먹다가 돌아가셨죠. 그 외에도 이 진실을 알 것 같은 분들이 사망하거나 현명불명된 케이스는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오늘 경찰 질술로는 연락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연락을 자주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오촌살인 사건도 이거 다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 공정위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카르텔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1990년대부터 폭스바겐, 다임러, BMW, 아우디, 포르쉐 등 세계적인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카르텔을 구축해서 엔진부터 배출가스 시스템까지 수시로 만나 담합해왔다는 혐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한 탱크 규격과 화합물의 비율을 서로 담합해 제조 원가가 더 커지지 않도록 탱크 크기를 몰래 합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더 큰 탱크를 설치하는 노력을 어떤 업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실제 이렇게 담합된 탱크의 규격은 질소 산화물을 정화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2년 전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시작된 이 디젤 게이트는 이제 모든 독일차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기업 이미지, 세계 최고 자동차를 만든다 평가받던 독일 기업들이 알고 보니 20년간 소비자를 집단으로 기만해왔던 겁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며 우리 공정위를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독일의 공정위보다 우리 공정위가 더 엄격했겠는가? 우리 공정위를 빠져나간 사건들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김상조 위원장의 건투를 빕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제 수요일이 됐어요. 네. 수요일입니다. 네. 중간까지 왔어요. 자, 달려봅시다. 네. 국정농단 재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삼성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현직 검사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문건들은 2014년 7월부터 9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로 작성한 것이다 라고 증언했는데요. 이영상 현 대검 범죄정보 1 담당관입니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가운데 16가지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성자가 나타났다. 네. 그렇죠.
지시자도 나타났습니다. 예, 지시자. 우병우 당시 민정 비서관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메모죠, 메모. 메모를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그 메모, 보고서의 방향, 기조 또는 완성은 다 우병우 비서관이 결정하고 쓰긴 했다. 네, 예. 중간 보고 피드백 모두 우병우 비서관이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병우 비서관은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예. 이게 신뢰도를 떨어뜨린 거죠, 증언에. 본인의 진술에 재판에 영향을 일부 미치겠죠. 예. 우병우 전 수석이 거의 모든 걸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예. 하지만 작성자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네. 거기다가 시킨 사람을 정확하게 찍어서 추가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겨우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네, 뭐 2014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게다가 또 현직 검사고 하다 보니까 진술의 신빙성 굉장히 높게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겠는가.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몇 번 저희가 얘기했지만 삼성의 승계 문제 국면을 정부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정부가 사기업의 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웃겨요. 삼성한테 정부가 삥을 뜯나요? 아, 이건 또 전문 용어를 제가 사용했고. 네. 죄송합니다. 그거보다 더 적합한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기회로 활용한다는 게 발상이 굉장히 재밌고 또 삼성 과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가 가능하다. 네, 윈윈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기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내 말은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있죠. 정부니까. 그러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엇을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정부가 그걸 못 하겠습니까? 영향을 행사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지금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법정에 간 게 국민영업인 거죠. 예, 국민들 돈으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삼성이 원하는 걸 갖도록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그럼 뭘 받았나? 지금 최순실이 받아낸 현금과 말 지원 등등이 아니냐? 뭐 이렇게 법정에 가 있는 상태인데 그 첫 출발이 되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 네, 설사 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정비서관실 업무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한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걸 민정비서관실에서 왜 했느냐. 민정비서관실에서 최순실 관련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건 어제 민정비서관실에서 체육 관련 지시가 내려왔다는 김종전 차관의 진술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재수사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청취자 여러분을 동력으로 돌아갑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열려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내용과 뒷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도 공장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전 시간대 있었던 사고 여파 때문에 자, 최고의 인기 코너. 아직도 제목이 방송 코너만 진행하고 나면 새로운 제목들이 문자로 오는데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건 노르가즘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송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혹시? 원래 인기가 높긴 했습니다만 대표님이 후에 좀 달라진 점이 없나요? 아, 예, 제가 뉴스공장 직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자, 일주일간의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 사건, 사고들을 노회찬의 시선으로 정리하는 시간인데, 자,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최근에, 일단 추경. 지금 벌써 우리나라 워낙 다이나믹 해가지고, 추경 가지고 하루 이틀 막 떠들더니 다 잊혔어요. 다 잊혀져가지고. 다 잊혔는데,
어쨌든 일주일 내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합의를 했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을 해가지고 정족수 부족한 사태 벌어져서 이제 뭐 민주당이 잘못했다, 안 이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계획은 원래 그 야당들의 그 여야가 합의한 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이 합의한 그 내용에 의하면은 저도 이제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통화로다가 서로 이제 그 당시 그 공유했던 게 뭔가면 새벽 1시에 예. 23일이죠. 그러니까 22일이 토요일인데 네네. 21일 금요일 날 이제 처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22일 토요일 날 새벽 1시에 예결특위를 열고 네. 새벽 2시에 예. 그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통과시키자 해가 합의를 했어요. 새벽에 전격 통과시키자. 예. 이 합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네. 들고 나온 거지. 들고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 만약에 우리- 그렇게 됐으면은 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는 모양새 플러스 추경에 끝까지 반대한 모양새 이렇게 됐겠죠. 예,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참여하겠다. 참여해서 반대 네. 표결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새벽에 하기는 어렵고 자기들이 연락도 해야 되니까 네. 아침에 하자. 아침 네. 9시 반에 하게 하면은 자기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뭐 국회의장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연기된 겁니다. 원래 하려고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9시 반에 나타났어요. 네. 그래 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는 네. 자유한국당이 오면은 정족수는 정족수는 되는 거고 정족수만 되면은 그 사람들 다 반대 표결 하더라도 네. 통과는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미뤄뒀던 그런 이제 외국 출장이나 이런 것들 예. 더 미루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간 알고 거죠. 나갔어요. 예. 사실 그러면서 다른 그 뭐 두 개 야당의 이 원내대표들도 그래서 불참을 했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45일간 끌어왔던 게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예, 이제. 예.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9시 반 좀 지나서 10시 가까이 되니까 들어왔어요. 예. 들어오더니 표결하려고 하니까 싹 다 나가버리는데 자기들이 나가버리면은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 예. 의사 정족수 예. 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또 그럼 집에 갔느냐? 집에 안 가고 또 근처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잠복하면서 예. 보고 상황.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나온 상태에서 아마 계속 진행돼서는 또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쌤통이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개기고 있었지. 예. 쌤통이다. 저런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급한 일정인 사람들은 자리가 빠질 것이다. 자리가 빠져 정족수가 안 되면은 그 책임은 또 여당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아무래도 지금 예. 추궁 여당을 향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나름의 전략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 처음에 근데 예. 이런 건 전략이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이런 용어는 이런 데 쓰는 용어는 잔머리라 그러죠. 예. 잔머리는 굴리는 거고 전략은 수립하는 거고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걸 전략이라 그러면은 전략에 대한 모욕이죠. 그건.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잔머리라고 하죠. 그걸 써서 나름 기술이 들어간 거죠. 나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통과시키면서도 그게 이제 통과시킨 공을 성공은 했지만은 전과가 네. 늘었죠. 전과가 이제 요주의 대상이 된 거죠. 약속을 해도 이제 끝까지 믿을 수는 없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죠. 45일간 티격태격 하다가